어저께는 어제 제가 이제 뭐라 그러나 어저께 이제 제가 야외에서 보내드린 첫 번째 인생 상담 인생 수다방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자신이 좀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서 모바일 방송이 될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됐고요. 제주강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화기를 그걸 스피커폰으로 했을 때 상담자의 목소리가 잘 들릴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고민이었어요. 네, 빡친 꿈트리님, 제주강님, 하얀 겨울의 꽃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거는 이제 소리 소문도 잘 안 내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냥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그러고 이제 갔더니 사실 하기 직전에 시작하기 직전에 어찌나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한참 이제 그 모닥불 주변에서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방송을 시작하려니까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미안하고 고민이 됐어요. 거기다 우리 신랑이 막 꼬시는 거야. 돼지우리님, 하루초밥님 감사합니다. 그 식구들한테 미안하니까 하지 말라고. 아, 나 진짜 고민됐잖아. 할까 말까. 네. 그런데 다행히 어저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네, 제이보그님 감사합니다. 어제 그 모닥불 수다방은 향기맘님, 연두소나무님 감사합니다. 이제 망치부인의 꿈, 장작부인으로 가는 과정. 나름 재방송하는 거 음질 들어보니까 음질이 괜찮더라고요. 향기맘님, 연두소나무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그 촛불방송 했던 거를 녹음을 틀면 굉장히 소리가 이렇게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연두소나무님, 구름고개님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그 촛불방송에서 나왔던 소리는 굉장히 음질이 안 좋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인생상담하는 캠코더가 음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 전화 목소리도 스피커폰을 제대로 받아들일까. 그런 거 저런 것들이 되게 좀 걱정이 됐는데, 어저께 그 여비고님이 무슨 음정 조절을 잘해서 녹음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토시가 엄마한테 할 욕을 여기다 쓰면 안 돼. 그래요. 우리 토시기는 엄마 없는 년이? 너 박근혜 욕을 여기다 하는 거니? 네. 그냥 매니저 녹화인데도 그래요. 참 희한하네. 손본 거 없이. 3살 어린 동생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보니까는 배경음악이 제일 죽여줬잖아요. 3살 어린 동생님 감사한 나날님 감사합니다. 예. 어제 이렇게 배경 뭐라 그러나 음향 효과? 동네 개들이 짖어대는 바람에 예. 마당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니까 예민한 전파를 느낀 건지 감사한 나나님, 수민이님 감사합니다. 이 동네 개들이 막 일제히 짖어대는 바람에 촛불 집회 때는 현장 소리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소리가 별로 안 좋게 녹음되는군요. 도리어 조용조용한 소리는 잘 녹음이 되고 그러니까 어저께 모닥불 타는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됐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불란서 방송이 한국 인터넷 여론 조작에 사용될 가능성 보여줘. 윤석열 경질로 국정원 스캔들 점점 커져. 그렇군요. 예. 제이보그님 감사합니다. 서태지 팬님 그 내용 전부 다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놓으신 거죠? 예. 자, 모닥불, 장작불 타는 소리가 참 괜찮죠? 제이보그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요, 이 마이크 소리도 크게 말하면 깨져 들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네, 주의 배경 데시벨 차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워낙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초긴장 상태로 살잖아요. 예, 초긴장 상태로 막 네티즌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막 이 청와대와 정부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언론의 향방, 또
그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 변화 이런 거에다 계속 그 레이더를 켜고 살다 보면 한 주일 동안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 너무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되는데 이 촛불 방송을 하게 되면 촛불이 이제 주말에 하잖아요. 촛불을 주말에 하게 되면 일요일날 인생 상담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내내 못 쉬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지를 못하니까 예. 최경환의 뻘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방송을 하면 너무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방송을 막 억지로 하다 보면 방송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그렇게 내가 뭐 달리 뭐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뭐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해서 푸는 것도 아니고 뭐 술을 마시냐면 또 남편이 또 술을 잘 안 마시니까 남편이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뭐 술 먹고 풀 데도 없어 나는. 예. 그리고 이제 뭐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내가 이 현관문만 나가면 또 방폭이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 운동을 하러 나가는 것도 등록을 못해 내가. 바로 집 앞에 요가 센터가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반신욕을 가끔씩 해요. 오늘도 지금 막 땀이 계속 나고 있는데 이게 날이 차가워지니까 이제 좀 반신욕을 예, 이제 하려고 몇 번 했어요. 근데 사실 반신욕도 요즘에 물값이 비싸서 집에서 반신욕 할 때도 물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 욕조가 좀 커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 동그란 고무다라 동그란 고무다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물도 훨씬 덜 먹고 저기 욕조에다 하면 너무나 이렇게 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 욕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옛날 아파트들의 욕조가 다 그만했어요. 그러니까 욕조가 너무나 물을 많이 받게 돼 있는 구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동그란 고무다라가 동그란 이렇게 고무다라가 엄마들 김장 담그는 용. 그게 사실 물도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책상 다리 하고 있기도 편하고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 하여튼 나는요 욕조가 더 허리가 아픈 것 같아. 이게 욕조가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되게 많이 뒤로 굽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자세가 사실 되게 힘들어. 차라리 고무다라가 이렇게 경사가 각도가 반듯해가지고 예 고무다라가 더 나은 것 같아. 예 벽돌을 채워라. 아유 벽돌물은 어떡하고! 히노끼 편백나무 냄새 좋아요. 히노끼 탕이 있으면 물값 아까워 하겠어? 생각을 좀 해봐. 우리 집에 히노끼 탕이 있으면 내가 수돗물 아까워서 반신욕 못한다 소리가 나오겠어? 이 눈치 없는 인간아. 선동죄로 감옥 갔다 왔나 보다. 내가 그렇길 바래? 천안댕기동자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까던 거나 마저 까. 족간다. 예, 또 우리 코스모스 사랑님 감사하고요. 네. 네. 그니까, 이 욕조를, 사실은 우리 집 욕조가 오래됐어. 이게 지은 지가 1990년대 지었으니까, PBL님 감사합니다. 예, 희망찾기님 감사하고요. 98년인가? 지었으니까 지금 한 15년 넘었어요. 예, 노유무님 감사하고요. 희망찾기님, 5년간 멘붕님 감사합니다. 그니까, 이게 이제, 목욕탕을 다시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야. 그리고 내가 사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 쌍용 아파트가 골조가 굉장히 좋아요. 골조가 좋아가지고 층간소음 같은 게 굉장히 작아. 주변에 무슨 현대 아파트나 삼성 아파트나 뭐 이런 아파트들에 비해서 우리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굉장히 적어요. 예, 아주 예민한 사람이 아니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 근데 냉난방도 여긴 잘 돼요. 예, 벽체가 두껍고 냉난방도 잘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파트는 꽃피니 조아님 감사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 소각한 열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난방비도 싸요. 그래서 다 좋은데 이 쌍용 아파트가 어디나 문제가 내부 인테리어 자재를 너무 싸구려를 해.
그게 왜 그러냐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는 인테리어를 다 새로 하는 게 유행이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다 뜯어낼 거 그냥 싹 값싼 걸로 이렇게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인테리어 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목욕탕을 써, 지금까지 15년 된 걸.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을 한번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 한 15년을 살다 보니 여기서 우리가 10년 넘게 살았지. 10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사하기 전에는 목욕탕 고친다는 게 엄두가 안 나. 이 집이 팔려야지 이사를 하지. 좌우지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 그 욕조를 뜯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그 인생 사실 우리나라는 집을 너무나 새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외국 영화를 보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되게 낡은, 난 무엇보다 그 미국의 화장실들, 미국 영화나 유럽 영화 같은 걸 보면, 화장실들이 굉장히 낡았더라고. 굉장히 낡고, 막 녹물도 나오고, 그런데도 그냥 다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굉장히 계속해서 건설붐으로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다 새로 지은 건물들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로 낭비를 참 많이 했었던 것도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망치 부인 때문에 되게 망하겠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그냥 그렇다고. 좌우지간, 어제가 우리 딸 생일이었어요. 네. 어제가 우리 딸 생일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갖고 주방에를 갔어요. 그 물을 마시려고. 근데 주방에 우리 신랑이 딸의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쪽지를 딱 놓은 거야. 주로 딸한테 쪽지 편지를 참 많이 쓰는데 신랑이 너무나 감동적인 편지 고맙다고. 좋아요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편지 고맙다 그러면서 딸한테 막 칭찬하는 쪽지를 잔뜩 써놓고 축구를 하러 갔어. 도대체 무슨 편지인지 궁금하잖아. 나는 이제 이게 부모님한테 쓴 편지를 신랑이 빼돌렸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랑이 숨긴 편지를 찾아서 온 방안을 이제 헤매고 다녔어요. 속담한 명물님 감사합니다. 못 찾았어. 그래갖고 이제 다 포기하고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방송하는 컴퓨터 앞에 딱 왔더니 이렇게 빨간 편지가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봤죠. 네. 딱 봤더니, 예, 우리 딸이 이제 엄마한테 쓴 편지예요. 예, 엄마한테 이렇게 쓴 편지인데, 우리 엄마 점점점 하트. 엄마 하트. 오늘이 뭔 날인지 알지요? 바로 그 10월 27일 내 생일이에요. 중학교 2학년 딸내미가 돈이 있어서 뭘 사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선물은 패스. 크크크. 10월 27일이라 함은 모두가 알듯이 바로바로 나의 생일이지만 더 생각해보면 엄마가 나를 낳은 날이기도 하잖아? 철이 없어서 엄마 마음 이해도 못하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못하고 참기해서 늘 미안해. 말로는 부끄러워서 사랑한단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못난 딸이라서 미안하고 이렇게 멋있게 낳아줘서 고맙고 나에게 늘 존경스러운 엄마여서 고맙고 어디 안 가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줘서 고마워. 생각해보면 내가 살면서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한 적 한 번 없는데 늘 이쁜 딸이라고 축켜 세워줘서 고맙고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알고 아껴주고 지켜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은 엄마인 거 알지? 정말 많이 사랑하고 나 낳느라 수고 많았어. 10년만 기다리면 나랑 꼭 닮은 딸내미 낳아올게. 망치부인 사랑해요. 2013년 10월 27일 사랑스러운 딸 영민이가. 맨 마지막 줄은 지울까 생각 중이에요. 10년만 기다리면 자기랑 똑같은 딸을 낳아오겠다. 그건 좀 곤란해. 시집은 못 보내요. 네. 아무리 편지를 감동적으로 썼어도 결혼은 안 돼. 텍스타일님, 허니74님 감사합니다. 네. 한 30년쯤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예. 자. 네.
까고 싶다, 병신. 스스로를 그렇게 병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네. 힘찬 까미 엄마님 감사합니다. 네. 엄마가 방송에서 선동이 나고 앉아있네. 아니, 딸내미 편지 읽어주는데 뭐가 선동이 되니? 그건 선동이 아니라 감동이야. 세상에 태어나서 감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막 들지. 그런 건 감동이라고 하는 거야, 등신아. 선장부인님 감사합니다. 네. 딸이 많이 컸어요. 네, 딸이 너무나 커가지고 네. 사실 우리 딸한테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장면은 토요일날 이제 제가 촛불 집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날 촛불 집회를 가려고 이제 남편은 그날 밤에 늦게 돌아오기로 남편 8시쯤에 돌아오기로 하고 저는 이제 아이를 5시까지 제가 보다가 촛불 집회를 가기로 한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야.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데리고 병원을 갔어. 병원을 갔다 왔는데도 얘가 막 진통제를 먹고 막 다 토하는 거야. 2번이나 토하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얘가 이렇게 아픈데 또 내가 촛불 집회를 가면 양양이 마일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촛불 집회 갔다가 괜히 불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들하고 의논을 했더니 매니저들이 지금은 애가 아프면 방송에 집중도 안 되니까 오늘은 그냥 촛불 집회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촛불 집회를 안 가겠다라고 자막을 고치고 그리고서 이제 하여튼 아침부터 병원에 갔다 온 뒤로 딸이 내 배를 이제 베개 삼아 베고 테레비를 보는 거야. 내 배 위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야. 엄마 배를 비었다가 아니면 일어나갖고 지 허리를 기대랬다가 그러면 어딜 못 가게 해. 그러면서 막 물 떠오라 그럴 때나 물 뜨러 가라 그러고 물 떠오라 그러고 그리고선 계속 지 옆에 붙어 있으라는 거야. 어찌나 들이대는지 막 냄새를 계속 엄마 얼굴에다가 코를 막 문지르면서 계속 냄새를 맡다가 또 막 이렇게 코기름을 발랐다가 침을 묻혔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5년간 멘붕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한 몇 시간을 하고 나더니 좀 나아졌어. 몇 시간을 하더니 애가 좀 나아져갖고 오후에 이제 지 친구들이랑 숙제를 하러 가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으면 이제 보니까는 멀쩡해 보여. 그래서 들어오면 갈까 했어. 근데 숙제하러 갈 때는 쌩쌩하더니 숙제하고 들어와서 또 아픈 척을 해. 그리고서 이제 또 이제 또 이제 엄마 배를 베고 누워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지. 엄마 배는 약배, 영민이 배는 똥배. 말하면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초등맘님 감사합니다. 근데 막 매니저들한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카톡을 하는데 카톡도 하지 말래. 스마트폰도 하지 말고 자기랑 있을 때 자기한테 집중하라고 토요일날 어찌나 유세를 부리는지 초등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루를 꼬박 내 배를 베고 누워있더니 나았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정말 아주 컨디션 좋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내가 사실 이제 13일 동안 연속 방송하고, 금요일까지 13일 동안 연속 방송하면서 딸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거의 우리 딸하고 시간을 못 보내고 계속 방송하고, 그리고 막 저녁 때도 인터뷰하고, 계속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이제 엄마가 너무나 그리웠나봐. 엄마가 너무 그리웠더래서 아팠던 것 같아. 범프짱이단께님, 감사드리고요, 팬가입. 근데 아마 자기도 생일통을 알았나봐. 나도, 우리 딸이 이제 막 웬만큼 나아지니까 저녁 때가 돼서 꼬박 하루 종일 이제 딸내미한테 배를 내줬더니 기를 뺏기고 나니까 저녁 때 팔다리가 막 늘어나는 것처럼 아픈 거야. 이 뼈를 누가 이렇게 관절과 관절을 잡고 뼈 가운데를 벌리는 것처럼 막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했더니 우리 신랑이 애 낳을 때가 돼서 그런다고. 어머 어떡해.
오늘 그 저기 결제 안 했구나. 어떡하지? 방송 새로 시작해야 되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번거롭게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네. 제가 지금 방송을 미방했어요. 네. 제가 2005년부터 입던 옷이에요. 돌격 TV님 감사합니다. 새 옷 같죠? 네. 어서오세요. 정말 그 왜 엄마 냄새가, 네, 엄마 냄새가 갖는 치유 능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책도 썼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거 확실해요. 엄마의 냄새가 아이한테 되게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 딸이 정말 엄마 냄새를 하루 종일 맡고 있더니 좀 낫더라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토요일날 목욕을 안 했다는 거죠. 엄마 냄새를 충분히 맡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주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딸에게 엄마 냄새를 풍부히 맡게 해주기 위해서 목욕은 이틀. 엄마 냄새는 본체에서 난 냄새가 중요한 거예요. 비누 냄새, 향수 냄새 그런 거 아닙니다. 그쵸? 키가 많이 컸어요. 예. 딸이 키가 되게 많이 커가지고 저보다 막 손가락도 한 마디씩 더 있고, 예, 키도 정말 한 10cm 커 보이고. 양갱은 맛있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 침대에 누우면 애기야. 서 있을 땐 되게 잘난 척해. 근데 딱 침대에 누우면 그 엄마 품속에 와가지고 그냥 얼굴 들이대고 지 눈썹으로, 지 속눈썹으로 내 얼굴 가르치는 거, 그거를 제일 간지럽히는 거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정말 엄마가 제일 중요한데, 또 고민이 돼요. 뭐가 또 이렇게 고민이냐. 이제 사실 요즘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11월 16일 날 우리 딸 생일 해주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내미가 쓴 편지 중에 내가 눈물이 났던 부분은, 우리 딸 편지 중에 어디 안 가고 자기 옆에 꼭 붙어 있어줘서 고맙다,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너무 울컥하고 좀 미안해서, 예, 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딸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 일단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 뱃속에 있을 때 저랑 신랑이랑 돌아가면서 동화책을 한 200권을 읽어줬어. 그리고 우리 딸이 엄마 뱃속에 있는
뱃속에 있을 때 아빠하고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빠가 엄마 배를 이렇게 까놓고 배에다 톡톡 두들겨. 톡톡. 그때 우리 딸 태명이 봉순이었어. 봉순아 아빠다 그러면 그 애기가 발로 툭 차요. 아빠가 톡톡 건드리면서 말을 걸면 애가 발로 툭 차는 거야. 그러면서 반응을 해. 그러면서 매일 아침 내가 자는 동안에 아빠하고 딸하고 둘이 이제 그 뱃속에서 대화를 했어요. 봉순이. 예, 봉순이. 근데 어느 날 우리 딸내미가 이제 우리는 조카가 이제 혈우병이기 때문에 혹시 남자아이면 얘가 혈우병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검사를 했어야 됐어. 성별 검사를. 그래서 이제 성별을 검사하러 갔는데 딸이야. 그때 이제 우리 신랑이 할머니가 섭섭해하겠다 그러면서 웃었어요. 근데 세상에 이 애기가 정말로 웃기는 건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아빠가 톡톡 봉순아 아빠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리고서는 아침 때 아빠가 또 일어나고 봉순아 하면서 톡톡 두들겼는데 또 반응이 없어. 아빠가 딱 문 닫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노는 거야 뱃속에서. 그게 첫날 있었던 일이야. 근데 그게 한 일주일 가는 거예요. 아빠 있을 때 안 놀아. 뱃속에서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게 일주일쯤 되니까 지 아빠가 얼굴에 사색이 되는 거야. 애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애가 안 움직이니까 애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당신 나가면 잘 논다고 못 믿겠다는 거야. 병원에 가서 애가 멀쩡한지를 봐야 되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신랑이 출근한 다음에 우리 딸 뱃속에다 대고 얘기를 했어. 아빠가 할머니가 섭섭하시겠다 한 얘기는 할머니는 시골 사람이라 아들을 좋아해서 그럴 거다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은 아빠는 딸을 더 좋아한다. 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전부 다 우리는 사실 아기 물건도 딸에다 맞춰서 다 준비했고 무엇보다 너의 태명이 봉순이지 않냐. 봉순이는 보통 순자는 여자한테 붙이는 거라면서 막 설명을 했어.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거짓말 안 하고. 그런데 그리고 났더니 그날 저녁에 아빠가 와가지고 봉순아 그러면서 이렇게 두들겼더니 틱 차주는 거야. 이거 진짜 싫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무슨 육아 이렇게 서적 회원이었는데 거기다 내가 실화로 겪었다라고 보냈었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뱃속에서 엄마가 생각한 걸 뱃속에서 엄마가 생각하거나 아빠가 생각한 걸 애들이 모를 거다. 아니에요. 애들이 다 알아요. 특히 아이들이 그러니까 왜 엄마가 잘 키웠고 부모님도 멀쩡한데 애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 청소년기가 굉장히 불우하고 막 끊임없이 자살 기도를 한다든가. 걔들의 문제가 뭐냐면 엄마들이 아기를 뱃속에 임신하고 처음 알았을 때 이 애를 지울까 고민했던 엄마들 있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지울까라고 고민했었던지 그 집 애기들을 나중에 엄마가 제대로 마음을 먹고 애를 낳았어. 근데 그 애들의 기본적인 문제가 요게 무슨 외국에서 무슨 육아 문제를 연구한 사람들이 케이스를 조사를 했는데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낙태 수술을 고민했던 아이들의 70몇 프로가 자존감이 없다는 거야.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끊임없이 자해행위라는 거야.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자기는 뭐를 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을 찾아가서 조사를 했더니 엄마들이 낙태를 고민했던 거지. 낙태를 고민했었던 아이들이 하나같이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로 성장을 했더라. 그 얘기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많은 부모들이 애기들이 이제 어려서 말을 못할 때 생후 며칠 안 되고 몇 개월 안 되면 애들이 부모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막말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해. 그런데 말이에요. 신기한 건 애기들이요. 그때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어요. 다 들어. 그 애들이 말을 배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워요. 예.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고 가만있어 보자. 이 모바일이 왜 안 되지?
뭐야. 응. 그래서 이 애기들이 1년 동안 엄마 아빠의 대화를 쭉 듣고 그걸 배워서 아이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기들이 그리고 이제 애들 중에 왜 태어나서 막 우는 애 있잖아요. 매니저 건희님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애들이 밤만 되면 계속 울면서 잠 못 잔 애기들 있어요. 걔네들의 특징이 또 뭐냐 하면 부모가 애기 임신했을 때 많이 싸운 집 있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애기 뱃속에 있을 때 많이 싸웠던 집. 하루가 멀다 하게 소리 지르고 막 싸운 집 있잖아. 그런 집 애기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 왜냐하면 주로 밤 시간이 아빠가 돌아오고 엄마랑 많이 다퉜던 시간이기 때문에 애기들이 밤에 그 낮밤이 뒤바뀐다 그러잖아요. 막 경기하듯이 울고 막 이러는 게 그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넣고 생각했던 감정, 그것을 애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매니저 건희님 천안 den기동장이 감사합니다. 애기들 뱃속에 넣어놓고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또 나온 다음에도 마찬가지야. 나와서 1년 동안 애기들이 말도 못하고 자기 표현을 못하니까 부모들은 얘네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막 싸워. 그런데 그 막 싸우는 걸 애들이 다 들어. 다 듣고 그게 아이의 정서에 치명적이래요.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전쟁도 아니고 큰 소리도 아니고 무슨 뭐가 무너지고 이런 게 전혀 두렵지가 않은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애기들한테 가장 큰 공포래.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지금 임신한 경우나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 집 애기가 그럴 때 이게 그런 원인이 있구나. 그래서 애 앞에서 절대 싸우면 안 돼. 애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거 진짜 안 좋고요. 특히 싸우면서 막 욕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 욕을 하는 행동도 그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막 막말로 애 앞에서 막말로 욕을 하는 집이 있어. 그러면 그 애가 틀림없이 욕을 해요. 틀림없이 욕을 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랑 잘 못 지내. 예, 부모가 그렇게 애 앞에서 그러면 물론 이제 그런 애들 중에 괜찮은 애들이 있어. 멀쩡한 애들이.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한테도 신경 안 쓰는 애들. 부모가 막 싸워도 애가 그냥 멀쩡해 보인다. 걔는 누구한테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애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뭐지? 엄마 아빠가 싸워도 별로 상처를 안 받아. 근데 누구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야.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다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애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마라.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충분히 그리고 네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딸이 태어난 다음에 저는 하루 종일 애 눈을 들여다봤어요. 하루 종일 눈을 들여다보면서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눈을 보고 얘기를 계속했어. 그리고 애가 뭐라고 옹알이를 하면 어머나 저런 반응해주면서 애 눈 마주치는 걸 한 16개월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애가 넘어졌다. 그러면 저는 애한테 조심 좀 하지 그런 말 절대로 안 했어. 애가 띡 넘어져가지고 으앙 그런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막 방바닥을 막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네가 왜 여기 있어서 우리 딸내미를 아프게 했냐 하면서 막 방바닥을 막 뭉개는 오버 액션을 하면 애기가 막 웃는 거야. 낄낄낄낄낄 하면서 막 웃어. 그리고 이제 어디를 부딪혔다든가 이래서 울만 하면 이놈의 이 벽이 우리 딸이 이쁜 걸 알아갖고 벽이어서 뽀뽀를 했다고. 아무리 예뻐도 벽은 뽀뽀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막 벽을 보고 야단을 쳐. 그럼 또 낄낄낄낄 웃어. 그러다가 이제 가령 애를 데리고 어딜 나가. 설탕 발리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차 안에서 한참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얘가 막 목이 마르다 그래. 음료수를 사달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음료수가 없어. 그러면 그럴 때는 참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설명을 하지 않아.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는 가게가 없다. 이 도로는 한 20분을 가야 되는데, 어른들한테 하듯이, 16개월 이럴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16개월, 18개월 이럴 때, 여기서 한 20분을 이 차를 계속 몰고 가야 된다. 노래를 한 4곡 정도 부를 때까지 이 차는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안에 가게가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럼 딸한테 물어봐요. 애기한테. 지금부터 엄마가 노래를 5곡 할 때까지 음료수를 살 곳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물어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노래를 5곡을 하면 되겠네. 그럼 노래를 5곡을 할 동안에 음료수가 있는 곳에 도착한다. 이걸 이제 지가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5곡을 부르는 거야. 노래를 5곡을 부르면서 20분이 지나서 휴게소에 도착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 애가 음료수를 먹고, 그렇게 해서 어떤 막 짜증나는 상황이 애가 발생했을 때, 뭐 짜증내지 말아라든가, 뭐, 내 입장에서 설명하지 않고, 그 상황을 보여주고 무엇을 선택할지 물었어. 어떻게 하지? 그럼 얘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먼저 고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 부모한테 막 땡깡을 피운다든가 그런 게 없었어. 막 억지를 부린다든가 그런 게 없이 정말 착하게 말을 너무너무 잘 들었어. 그리고 무슨 선물을 사준다고 그래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생일 선물로 뭘 갖고 싶냐고 물어봐도 자기는 다 있어서 특별한 게 갖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몰라. 내가 볼 때 우리가 물질을 그렇게 충분히 뭘 사준 적이 없어. 우리 딸이 도리어 그러지. 사실 자기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쪽팔렸다. 왜 그러냐 했더니 친구들은 막 크리스마스가 되면 인형도 선물 받고 소꿉놀이도 받고 막 무슨 그 당시 유행했던 무슨 전화기 뭐 이런 것도 받는데 자기는 맨날 책만 받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맨날 너네는 또 책이니? 막 이런 얘기만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책 말고는 사준 게 없어요. 장난감 같은 걸 많이 사주지도 못했어. 근데도 자기는 필요한 게 따로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때 또 고민했잖아. 얘가 혹시 착한 애기 콤플렉스에 걸렸나.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를 이렇게 짓누르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들을 도리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뭐 지금 중2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떤 억지로 참느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표시는 안 내는 것 같아. 다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애 어렸을 때 뭘 억지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뭘 막 억지로 가르치면 뭐 한글이나 숫자나 이런 걸 막 억지로 가르치면서 싫다는데 억지로 시킨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린이집에 갔다 오더니 친구들은 전부 집에 한글 선생님이 오는데 자기는 왜 안 오느냐는 거야. 그때가 20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직은 선생님이 오실 때가 아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좀 개월 수 차이가 많이 났어. 친구들은 이제 뭐 30개월짜리들도 있고 얘는 20개월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한글 선생님이 집에 오는데 왜 자기는 한글 선생님이 안 오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을 또 뭉개다가 그래서 텔레비전에 글자가 나오면 이게 무슨 글자냐고 막 물어보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무슨 글자 놀이를 했나봐,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그때 한글 선생님을 불러달라고 막 글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글나라 선생님을 노라만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모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나 싫다고 그러면 절대 뭐 하기 싫다 그러면 절대 하란 소리 안 했어. 어느 날 지가 구몬 수학인가 뭔가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준 거야. 사탕 받아오려고. 그랬다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아이가 이걸 전화번호를 적어줬나? 적어줬대. 그리고 그럼 구몬 수학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만 딱 2번 하더니 안 하겠다는 거야. 하지 마라. 하기 싫은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올 1학기까지 공부하라 소리 안 했어요. 공부하라고 저는 한 번도 아이를 괴롭힌 적이 없고, 다만 이제 아빠가 시간을 참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 방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했지만,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랬더니만, 어느 날 지가 마음을 먹고, 물어보는 거야.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왜 공부를 해야 되냐고. 그래서 자기는 공부할 필요를 못 느낀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그래,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랬더니, 엄마는, 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니. 그래서, 엄마는 네가 꼭 공부를 억지로 하는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중에 어느 날 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네가 정말로 가보고 싶은 과가 생겼다. 근데 그 과는 성적이 높아야 된다. 그러면 너가 그때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라고. 정말 가고 싶은 과가 생겼어도 그동안 성적 관리를 안 해왔기 때문에 갈 수 없다면 그냥 깨끗이 포기할 수 있기만 하다면 엄마는 네가 그렇게 공부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 포기만 하면, 할 줄 알면 된다. 그랬더니만 얘가 그날부터 공부를 하는 거야. 그날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의 맛을 찾아가고, 그럼 딸이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또 지원은 해주죠. 묻는 말에 대답 잘해주고, 딸이 뭐 궁금해하면 막 연구 조사해서 자료도 얻어다 주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강요하진 않았어. 그래서 뭐든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을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우리는 뭐 영수 같은 거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지가 방과 후 수업 듣는 거, 그걸로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아주 아기 때 영어 비디오를, 무슨 디즈니 시리즈 영어 비디오를 원어로 틀어줬어요. 한글 자막이 없는 걸로, 영어 자막 있는 걸로. 그거를 매일매일 한 프로씩 보더니, 그걸 한 10년을 꾸준히 보고 나니까, 영어 발음은 히어링이 잘 되는 거야. 히어링이 잘 돼서 돌아 앉아가지고 무슨 CSI 같은 거를 들어도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어는 특별히 지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가능성, 그냥 그 비디오, 원어 비디오 틀어주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원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했지만 그걸 강요한 적은 없어요. 근데 수학은 강요를 좀 할 걸 그랬어. 그때 그 구몬 수학 이틀하고 안 한다 그럴 때 그때 좀 시켰어야 됐어. 지금까지 수학이 문제야. 지금까지 수학이 문제인데 애가 숫자만 보면 어떡하겠어. 내가 그랬어요. 이제 수학 때문에 평균이 한 2, 3점씩 맨날 깎여. 내가 괜찮다. 사람이 하나는 못하는 게 있어야지. 하나는 못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넘어갔는데 요즘은 수학 공부도 지가 재미를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에 30문제씩 지가 풀고 그리고 이제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자꾸 질문을 하러 다니고 자기가 수학에 대해서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을 잡았대요. 그때까지 우린 기다렸어요. 방법도 없었고 지가 하겠다고 할 때까지. 그게 우리들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쭈쭈 그랬죠요 이런 말 안 했어요. 아기 때부터 어른하고 대화하듯이 아주 아기 때부터 어른하고 대화하듯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나 노래를 무슨 저는 뭘 틀어줬냐 하면 창작 동요 있잖아요. 창작 동요제 노래를 계속 틀어줬어요. 왜냐하면 그 창작 동요제는 창작 동요제 음악은 굉장히 시어가 아름답잖아.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러 창작 동요 CD를 틀어주면서 어휘를 느끼게 해주고 책을 많이 읽어주고 지네 아빠가 한 10년을 정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일 밤 책을 읽어서 재웠어요. 매일 밤 정말 매일 밤. 그런데 이제 가끔 제가 책을 읽어주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딸한테 이제 책을 읽어주고 있으면 아빠가 들어와서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렇게 읽어주면 애가 안 자지. 너무 재밌잖아. 왜냐하면 막 등장인물별로 막 목소리를 달리해가지고 막 읽어주면 6권씩 7시간씩 읽어도 애가 안 자는 거야. 그럼 아빠가 저리 가! 그래서 쫓아내고 자기가 재미없는 톤으로 길게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딸이 잠들게끔. 하여튼 그래서 이 아빠가 읽어준 책, 또 엄마가 읽어준 책, 이런 책을 많이 읽어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아이하고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애를. 그러니까 이 라바 같은 경우는요, 사실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저도 라바 참 재밌는데, 부모들이 뭐라 그러나, 뽀로로 같은 건 참 좋아요.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학이 있는 만화야. 초창기 뽀로로가 되게 철학이 있는 만화야. 마을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을 공동체가 해결해 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뽀로로는 그러니까 초창기의 뽀로로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철학이 있는 만화야.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를, 네, 그런 만화였어요. 처음부터 기획 자체가. 그런데 그게 점점 뽀로로가 이상해지더라고. 뽀로로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해졌어.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상력을 주잖아요. 상상력을, 막 웃기는 상상력을 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나와. 근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 애들이 좋아하는데 말이 안 나오면 의사소통을 못 해요. 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다양한 그 노래를 들려주고 그 노래를 듣고 아이랑 얘기하는 걸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우리 딸이 이제 가령 이제 아빠가 무슨 수련회를 간다든가 이래서 딸을 재울 때는 항상 얘기를 해줬어. 얘기를 해주는데 주로 어떤 얘기를 해줬냐. 어머, 지금 그 친구들이 꿈나라 열차를 타고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 영민이는 안 자네. 그래. 그러면 이제 딸이 꿈나라 열차가 뭐니? 그래서 꿈나라 열차는 사실 그 예쁜 어린이들, 오늘 하루를 착하게 산 어린이들만 탈 수 있는 그 열차다. 그 열차가 출발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제일 착한 애들 집에만 머물러서 창가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출발을 한다. 어머, 지금 저 꿈나라 열차를 보니까 친구 누구도 탔고 누구도 탔네?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특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탔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머, 누구네 집으로 왔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 집은 영민이가 잠을 못 자서 꿈나라 열차를 못 타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면 막 눈을 꼭 감고 빨리 자려고. 눈을 꼭 감고 이제 빨리 자야 그 열차를 타니까. 남양군매님 감사합니다. 어머, 저기 지금 저쪽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어떡하지? 우리 딸이 20번을 셀 동안에 못 자면 꿈나라 열차 못 타겠다. 그러면서 숫자 세면 20번 전에 코 고는 소리가 나. 20을 세기 전에 코 고는 소리가 났어요. 꿈나라 열차 빨리 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로 아빠가 없을 때는 꿈나라 열차를 태워서 재우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었던 것들이 아이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네, 정서적인 교감을, 사기다라고 주장하시면 뭐 아니다라고 반론을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랬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를 키웠고, 저는 우리 딸이, 제가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구속됐잖아요. 제가 사실 이제, 그렇겠더니 감사합니다. 구속이 됐다 그러면 사실 얘가 뭐 지성이 떨어지는 애도 아니고 책을 굉장히 많이 본 애인데, 엄마가 구속됐다, 이건 사실 부끄러워할 만한 얘기잖아. 그리고 막 언론에서 그렇게 엄마가 구속됐다는 얘기가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럼 애가 기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렇게 알았겠죠. 근데 자기 카톡 프로필에 우리 엄마 당장 돌려놔라, 우리 엄마가 무슨 죄냐, 이렇게 카톡에다가 써놓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우리 엄마가 정권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다가 잡혀갔다고, 그렇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남달랐던 거지. 그러면서 굉장히 당당하고 의연하게 버티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구속된데 첫 번째 면회 왔을 때, 첫 번째 면회 왔을 때 나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야. 중학교 1학년이고 키도 엄마보다 큰 애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딱 끌어안대. 특별 면회라는 건 뭐냐, 보통은 면회를 유리창으로 가려져 있는 데서 면회를 해요. 근데 특별 면회는 이제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면회를 잡아주면 그 유리막이 없는 데에서 스킨십을 할 수 있어. 손도 잡아볼 수 있고 그렇게. 근데 우리 딸이 막 엄마한테 달라붙었고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구치소에서 원래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봐줬었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구치소에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달라붙는 것도 허용하지 말라고, 그리고 누가 지시를 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고문하고, 내가 가장 속상할 일을 하려고 그 규정이 막 바뀌어가더라고. 작년에 내가 그 대통령 선거운동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잡혀 들어갔지 뭐. 하여간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게 또 우리 딸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이 엄마하고 강제로 이제 그 3개월 동안을 떨어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느꼈던 엄마의 소중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내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그 지를 괴롭히고 막 장난 심하게 걸어도 화 안 내. 예. 가만 있어보자. 우리 노래 이번엔 또 뭘 들어볼까요? 토이가 불렀어요. 소박했던 행복했던. 자, 추천들은 다 하셨습니까? 네. 사실 어저께 내가 그런 얘기들을 인생 수다방송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었어. 야외에서 했는데 어저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정말 죄송했어요. 네. 너의 모습과 그 옆엔 어렸던 나 처음 맞춘 그 밤 기억하니 무슨 말을 아비트리즈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꿈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딸이 항상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선생님들 하신 말씀이 방과후 교실 뭐 이런 데에서 아이가 어른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다고. 어쩔 때는 친구가 우리 딸 때렸어. 신발주머니로. 난리가 났잖아. 왜 때렸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자라잖아. 동생이 쌍둥이인데 엄마가 맨날 그 쌍둥이를 보느라고 이 딸을 별로 우리 딸의 친구를 많이 이뻐해 주진 않았나봐. 그때만 얘가 우리 딸을 신발주머니로 때리고 너는 엄마 아빠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 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했어요. 아, 딸에게 보낸 노래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요 얼마나 영악하냐 하면 우리 딸이 1학년 때 내가 이제 그때 우리 딸 1학년 때 아니 우리 딸 5살 때랑 8살 때 아이를 제가 임신을 했었어요. 동생을 낳아주려고. 근데 5살 때는 동생이 생길 거라고 그랬더니 좋아했어. 8살이 됐는데 저기 동생이 생길 것 같다 그랬더니 싫다는 거야. 그래서 왜 싫은데 했더니 엄마가 친구들이 그러는데 동생이 나오면 엄마 사랑을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는 동생이 생기는 게 싫다고.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애들이 딱 그렇게 생각해. 애들끼리 동생이 생기면 엄마 사랑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니네 엄마가 동생을 낳겠다고 절대 반대해라. 친구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줬대. 예. 그러니까 동생이 가지고 싶었던 경우는 이제 외로워서 그랬겠죠. 네. 근데 우리 집은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애들끼리 싸우면 왜 형이나 언니가 동생 막 괴롭혀서 울리잖아. 우리 집은 맨날 내가 그런 역할을 했어. 아니 형제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맨날 우리 신랑이 또 애 울린다고. 아니 애가 뽀뽀만 세게 해도 울고 배에다가 바람 불기 조금만 세게 해도 울고 그러더라고. 네. 그렇죠. 그더니 우리 딸이 5학년 때였나 몇 3학년 때였나 오빠를 낳아줘 이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네.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는데 오빠를 낳아주는 건 어렵잖아. 네. 배방구. 네. 우리 신랑 맨날 애 너무 울린다고 맨날. 많이 울지도 않아. 그러는 건데 그것만 해도 저기 울렸다 그러고. 하여튼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사랑해준다라는 게 뭐 여유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 부모들이 부모가 되는 연습을 못 하잖아요. 부모는 어때야 되는지도 배우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보고 자랐는데, 지금의 30, 40대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30, 40대가 자라날 때가 소위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대야. 그래서 부모들이 돈 버느라고 너무 바빴어. 그 전에 이제 지금 5, 60대만 돼도 집에서 주변에 이제 사촌 형제까지, 형제가 많고, 사촌 형제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랑 이렇게 농업 문화권이라서 친인척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친인척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우리 30, 40대가 자라면서는 핵가족화되고, 핵가족이 뭐 부모하고 딱 자녀 세대만 살게 되고, 자녀들이 하나나 둘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 배운 세대야. 그러니까 부부간에 또 이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일하느라고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엄마들이 그 없는 돈에 살림하느라고 동동거리느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많이 가르쳐주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 40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간에 사랑하는 법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법도 잘 모르고 대부분 결혼하는 경우가 뭐냐, 어쩌다가 분가분가 해갖고 애가 생기면 지울까 말까 그러다가 그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모질게 얘기 못하면 날 잡고 결혼하고 사는데, 배는 불러오는데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없이 그냥 살라고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뱃속에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나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성개방 문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도 성관계를 맺는 것을,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그게 문제야. 이 성관계를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것의 문제는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는 문제. 그래서 그 결혼 전의 성관계는 사실 나는 두 가지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아이가 생겼을 때 문제. 또 하나는 이 남자 저 남자 아무하고나 성관계 맺는 문제. 이 남자 저 여자 이렇게 문란한 성관계, 이런 것들이 둘 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에 참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생활력은 개판이고 뭐 직업도 별로였고 성격도 별로였는데 밤일만 잘해. 또는 막 어떤 여자는 술버릇 나쁘고 막 다른 남자들하고 문란한데 몸매가 끝내줬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멀쩡한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 생각이. 그래서 문란한 성관계는 결혼을 파탄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 결혼 전에 성관계가 아이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고 반드시 그런 결혼은 결과가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는 아무하고나 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과 평생 같이 하고 싶다 할 때 나는 결혼 전에 성관계 하는 거는 결혼할 사람이라고는 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 결혼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 그런데도 남남이야. 섹스리스. 부부관계 없이 막 살아.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사기야. 알고 보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 이런 경우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는 미리 잠자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잠자리를 했더니 영 아니다.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정리해야지. 그럴 때는 정리를 하는 게 난 좋다고 봐. 그래서 결혼할 게 확실하고 양가에 서로 이제 인사도 드렸다. 그렇다라면 이제 미리 성생활을 경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 나는. 나는 그렇게 봐요. 그게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온 양쪽 가문을 망가뜨리면서
얼마나 개쪽 팔려. 또 이렇게 결혼한다고 다 소문 내놨는데, 내고 결혼했는데, 그 집에 이혼했대 쫙 소문 나는 것보다 미리 한번 자보고 영 안 맞다 그러면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모태 솔로는 어떻게 해요? 아, 그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방법이 있냐? 내가 모태 솔로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태 솔로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도전하라. 그 대부분 말이에요. 요즘에 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 신데렐라 드라마 때문이야. 신데렐라 드라마들에서 너무 남자 주인공은 의사, 변호사, 아니면 실장님이야. 의사, 변호사, 실장님 이런 애들만 나와. 그래가지고 성질 나쁘고 돈도 없고 못생긴 여자애를 그렇게 드립다 쫓아다녀. 그래갖고 막 그 여자들이 싫다는데도 쫓아다녀갖고 결혼하는 그 환상의 드라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드라마 주인공 중에 직업 변변찮고 뭐 이렇게 태생도 별로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날마다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남자가 주인공인 드라마 있어? 그런 남자가 주인공인 드라마 있냐고. 없잖아.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남자들이 되게 위축이 되는 거야. 평범한 남자들이 되게 위축돼요. 위축되면서 뭐라 그러나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와도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야. 대쉬할 엄두를 못 내는 거. 그리고 사실 막 이렇게 얼굴이 반반해가지고 호감이라도 주는 그래서 막 여자들이 알아서 따라다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솔직히 성실하고 수줍음 많이 탄 남자 이런 남자들이 진국이거든요. 성실하고 수줍음 많이 타는데 한 여자한테 충성하는 남자 그런 남자가 돈 많이 버는 남자보다 훨씬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 왜냐? 돈 많이 버는 남자들하고 시집간 애들 내가 몇 명 알아. 근데 걔네들 중에 행복한 애들이 별로 없어. 왜? 남자들이 돈이 많으면 여자도 많어. 꼭 그렇더라고. 돈이 많으면 여자도 많어. 그리고 그 문제도 많아.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고 돈 많고 뭐 삐까뻔쩍하고 그런 집에 시집간 애들 중에 행복해 보이는 애 별로 없어요. 남편이랑 정말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 그래서 네 정말 남자는요 너무 바쁜 것도 안 좋아. 너무 돈 많은 것도 안 좋아. 그리고 막 너무나 부자인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너무 돈 많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 잘생기고 그런 거 못 써.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에요. 남편으로서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냐? 성실한 사람. 제일 중요한 거 성실해야 돼. 그 다음에 여자 앞에서 수줍음 많이 타는 사람. 그래야 딴 여자한테 껄떡대질 않아. 그리고 내 앞에서만 말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날 행복하게 해준다니까? 나는 그렇게 결혼했잖아. 네. 미안해요. 자, 여기까지 어제 못한 인생상담 뒤풀이였어요. 그러니까 부자 잘생긴 남자들은 그냥 나보다 젊고 쭉쭉빵빵한 지지배들이 맨날 침 흘리고 달라붙어. 망치 부인이 정신병자라는 게 사실인가요? 너 네 병원에서 들었지? 네 친구들이 정신병자라서 그래. 정상적인 사람들이랑 놀아. 오리가자님 감사합니다.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네. 돈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귀한 줄 모르는 정도가 부자이겠죠? 10억의 현찰 유통? 솔직히 얘기해서 첫사랑이랑 결혼한 건 아니야. 내 첫사랑은 중3 때였고 처음 연애한 사람이랑 결혼했지. 내가 그건 되게 잘한 것 같아. 연애 한 번 하고 결혼한 거.
받아주세요. 네 아빠 박정희 내가 박근혜로 보이냐? 흩어진 꺼져! 헤매인 여자가 네 아빠 박정희 네 엄마 일배충 네 얘기하는 거지. 5년간 멘붕님 감사합니다. 네. 첫사랑과 결혼하는 게 진짜 힘들죠. 네. 그리고 난 그런 생각을 해. 그 첫사랑으로는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레아 78님 감사합니다. 그 우리 신랑 첫사랑도 내가 아니야. 네. 나는 처음 섹스한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행복한 성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우리 신랑도 첫사랑이 중2 때였어. 우리 신랑도 첫사랑이 중2, 나는 중3. 결혼하기가 힘들지. 우리 신랑이나 나나 처음 그 잡은 남녀끼리 결혼했어. 박효신이 부른 가을 편지예요. 대부분 첫사랑은 사춘기인데요. 사춘기 때 이렇게 서로를 좋아하는 느낌, 그거는 참 상당히 다르잖아. 애들이 보는 그 기준이 뭐 외모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뭔지 모르게 끌려서 좋아하는 그 첫사랑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한 15년 지나서 만나봐. 느낌 참 달라. 무엇보다 이제 이 첫사랑의 그 남녀가 정말 20년 만에 만났다. 30년 만에 만났다. 그건 15, 16이었으니까 딱 뭐 30년 만에 만났다. 그러면 그 남자친구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뭐겠어? 그동안 뭘 먹은 거야? 너 어쩌다 이렇게 됐어? 마찬가지야. 그 시절에 그 날렵하고 그 농구 잘하고 그랬던 모습이 아니라 너는 임신했니? 남자친구한테. 넌 남자애가 왜 이렇게 배가 나왔니? 뭐 이러면서 안 만나는 게 좋아. 첫사랑은 기억 속에 그냥 숨겨놓고 살아. 미녀 소리님 팬클럽 감사하고요. 이슬과 풀립님 감사합니다. 예. 그 첫사랑의 기억은요, 추억으로 있을 때 아름다운 거야. 그걸 자꾸 꺼내려고 그러면 곤란해져. 많은 사람이 다쳐. 네. 첫사랑은 만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지난 주말 이렇게 마음을 소프트하게 하는 인생 수다방 뒤풀이를 좀 해봤고요.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겠어.